사람은 비효율입니다. 수치가 전부고 감정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30년 넘게 사람으로 일군 회사에 어느 날 나타난 이 남자 박도현. 그는 청명상회의 모든 사람을 숫자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된 거래처 필요 없습니다. 오래된 거래처가 뭐가 중요합니까? 점수 기준 미달이면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이름 대신 코드가 생겼고 사람 대신 점수가 남았습니다. 30년 거래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알파벳 몇 글자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례는 달랐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수십 년을 함께한 거래처 사장의 허리 상태를, 암 수술 날짜를 전부 기억했습니다. 아들 도우는 그 남자의 정체를 알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혼자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홀로 쓰러졌습니다. 아내도 몰랐습니다. 도훈이 얼마나 오래 혼자였는지를. 박도연은 효율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청명상회를 노리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거래처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경쟁업체에 정보를 흘리고 있었고 핵심 거래처들을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로 하나씩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병원에 누운 사이 그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래된 수첩 한 권을 든 단 한 사람만 빼고 정례는 시스템 바깥을 움직였습니다. 전화 한 통, 악수 한 번, 기억 하나로 청명상회의 사람들이 새벽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의 화면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데이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창고에서 발견된 파일 하나와 도훈이 홀로 쌓아온 기록들. 거기엔 단 2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빨리 끝내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들이 끝내지 못한 것을 이제 어머니가 끝내려 합니다. 30년의 세월을 함께한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 과연 청명상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명목상으로는 효율을 중요시한다고 말했지만 청명상회를 노리고 핵심 거래처들을 자신의 회사 지분으로 빼돌리고 있던 박도연. 그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기억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어머니가 끓이던 된장찌개 냄새를, 어떤 이는 아버지가 피우던 담배 냄새를, 또 어떤 이는 처음 일을 시작하던 날, 새벽 시장 바닥에서 맡았던 생선 비린내와 흙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를 기억합니다. 정례에게 기억은 냄새로 시작됩니다. 아침마다 새벽 4시가 되면 그녀는 눈을 뜨기도 전에 코끝으로 먼저 하루를 맞았습니다. 청명상회의 아침은 늘 그런 냄새였습니다. 종이박스 냄새, 포장 테이프 냄새, 그리고 누군가 끓여놓은 커피 냄새. 그 냄새들이 뒤섞여 하나의 공기가 됐을 때 정례는 비로소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청명상회. 그 이름을 처음 만든 것은 정례의 남편 이태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태식 사장이라 불렀습니다. 키가 크지도 않았고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거래처를 만나든 상대방의 눈을 먼저 봤습니다. 숫자보다 눈빛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서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읽어냈습니다. 그게 청명상회의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창업한 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청명상회는 단 한 번도 거래처와 법적 분쟁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납품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사람을 먼저 잘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의 방식이었습니다. 정례는 남편이 세운 그 방식을 결혼 이후 30년 내내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남편이 하라는 대로, 남편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방식이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태식이라는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정례 자신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이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례 여사, 오늘 물량 좀 더 넣어줄 수 있어? 어머니, 이번 달 납기 조금만 당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 목소리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거래처 사장도 있었고 남편이 쓰러졌다는 납품업체 사모님도 있었습니다. 정례는 그 이야기들을 전부 기억했습니다. 회계장부에 적힌 숫자보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기억했고 납품 단가보다 그 사람들의 사정을 먼저 알았습니다. 김 사장, 요즘 허리 괜찮아? 전화 너머 김 사장은 잠깐 멈추다가 거의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여사님이 기억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거래를 이어주는 힘이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 하나가, 그 말 한마디가 20년 거래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끈이었습니다. 정례는 그것을 장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사람이 사람의 아픔을 기억해 주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당연한 것을 점점 낡은 것으로 만들어갔습니다. 태식이 세상을 떠난 것은 청명상의 창업 3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다가 그냥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 누적된 스트레스, 그리고 당뇨 합병증. 정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가버린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청명상회의 거래처 사람들이 전부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처음 거래를 텄던 노인 사장도 왔고 이제 막 거래를 시작한 젊은 사장도 왔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울었습니다. 태식 사장님이 저한테 어떤 분이었는지, 이 사람 없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 말들을 들으며 정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남편이 만든 것이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사람들을 묶어주는 어떤 그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물의 매듭 하나하나에 이름이 있고 사연이 있고 기억이 있었습니다. 정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걸 지키겠다고. 태식이 만든 이 방식을, 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들 도우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청명상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처럼 사람을 대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정례는 아들을 보며 자주 생각했습니다. 태식의 피가 흐르는구나. 태식이 살아있구나. 도우는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36에 데려온 며느리 이름은 윤서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날 정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갑다. 눈이 너무 맑고 표정이 너무 정확하고 말이 너무 절제돼 있었습니다. 인사도 깔끔하게 했고 절도 정확히 했고 어른을 대하는 예의도 흠잡을 곳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례가 느끼는 것은 따뜻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계산된 느낌, 무언가 관리된 느낌.
정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일을 잘하겠구나.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다. 결혼 초부터 서진은 청명상의 일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도훈이 현장을 뛰면 서진은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물류 흐름을 분석하고 거래처별 수익성을 계산하고 손실이 나는 구조를 찾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능력은 분명 뛰어났습니다. 정래도 그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진이 내놓는 보고서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래처 어의 수익성, 거래처 B의 성장률, 거래처 C의 납품 단가. 숫자는 맞았습니다. 분석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A 사장이 작년에 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거래처 B 사장의 아들이 이번 달 군대를 간다는 사실, 거래처 C 사장이 태식과 함께 이 바닥을 처음 시작한 30년직이라는 사실은 그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래는 그 보고서를 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을 숫자로 보는구나. 그렇다고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였으니까요. 남편이 데려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딘가 서진을 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도현. 그가 처음 청명상의 본사에 발을 들여놓은 날 정래는 그를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옷을 잘 입었고 말투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태식이 사람을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를 재는 눈빛. 처음 회의 자리에서 그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열더니 숫자들을 쭉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정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시스템이 뭔데? 그는 계속했습니다. 감정적 거래 관계는 리스크입니다. 관계 기반의 납품 구조는 비효율입니다. 모든 거래는 데이터 기반으로 재편돼야 합니다. 정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장사는 누가 하냐? 박도연은 잠시 정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사람은 비효율입니다. 수치가 전부고 감정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30년 된 거래처 필요 없습니다. 오래된 거래처가 뭐가 중요합니까? 점수 기준 미달이면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래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태식이 만든 것들이 그 말 한마디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시장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서 거기서 태식과 처음 손을 잡았던 기억, 거기서 도운을 얻고 물건을 팔던 기억, 거기서 이름 모를 거래처 사장들과 뜨거운 국밥을 나눠 먹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라 기계다.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청명상에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전화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시스템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이름 대신 알파벳과 숫자로 된 코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정래는 그 코드들을 보며 낯선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건 김 사장도 박 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코드였습니다. 30년을 알아온 사람들이 숫자 몇 개로 압축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오래된 전화 수첩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표지, 손때 묻은 페이지, 거기에 적힌 이름들. 김 사장, 박 사장, 이 사모님. 정례는 그 이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각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뒤에는 저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청명상회와 거래를 시작하던 날의 이야기, 돈이 없어서 납기를 못 맞출 뻔했던 이야기, 태식이 직접 트럭을 몰아 새벽에 물건을 날라준 이야기, 그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코드로 바뀌고 숫자로 바뀌고 데이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례는 수첩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그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나중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정례는 도훈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저 사람과 어울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청명상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지만 도훈은 그 즈음부터 점점 자리를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얼굴이 야위었고 말이 줄었고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정례는 그것을 보면서 아들이 힘들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피곤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무언가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천천히 오는 변화와 한꺼번에 오는 변화. 천천히 오는 변화는 그나마 낫습니다.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문득 돌아봤을 때 달라진 것들을 하나씩 짚어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꺼번에 오는 변화는 다릅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것들이 오늘 아침 일어나 보면 전부 다른 모습이 돼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였는지, 어디서부터 달라진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청명상회에 찾아온 변화는 두 번째 종류였습니다. 박도연이 본부장 자리에 앉은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청명상회 본사의 풍경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소리였습니다. 예전에 청명상회 사무실은 시끄러웠습니다. 전화 소리,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소리, 거래처 사장이 찾아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이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무실에 들어서면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것도 일제히 같은 리듬으로 두드리는 것 같은 어딘가 기계적인 소리였습니다. 벽 전체에는 디지털 화면이 깔렸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납품 현황, 재고 현황, 거래처 점수, 그리고 자동 승인 시스템. 박도연이 구축한 그 시스템은 확실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사람이 하나하나 확인하던 일들이 전부 자동으로 처리됐습니다. 납품 요청이 들어오면 시스템이 분석하고 재고가 맞으면 자동으로 승인하고 출고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실에서 박도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감정은 리스크입니다. 거래 관계에서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판단이 흐려집니다. 우리가 오래된 거래처를 쉽게 자르지 못하는 건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 때문입니다. 그 감정이 회사 전체를 비효율로 이끕니다. 정례는 그 말을 조용히 들으며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태식이 처음 거래를 튼 청가물 사장. 그 사람이 가게 문을 닫을 뻔했을 때 태식이 선불금을 먼저 줘서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가물 사장은 그 뒤 20년 넘게
청명상회의 가장 충성스러운 거래처가 됐습니다. 어떤 조건이 더 좋은 곳이 생겨도 그는 청명상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감정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20년의 거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의 시스템에는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첨가물 사장은 그냥 수익성 점수 몇 점짜리 거래처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데이터 회사입니다. 박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 갔냐? 박도연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그 두 글자가 회의실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정례는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해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들을 내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넘기는 손이 조금 느리다는 것을 정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도 뭔가 알고 있구나. 저 아이도 뭔가 불편한 게 있구나. 하지만 서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례는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마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례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거리의 크기였습니다. 박도연의 시스템 재편은 그 뒤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비효율 인력이 정리됐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먼저 나갔습니다. 젊지 않고 빠르지 않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거래처가 정리됐습니다. 점수가 낮은 거래처는 리스트에서 삭제됐습니다. 수익성이 낮고 성장성이 없고 데이터상으로 비효율이라 판정된 거래처들이었습니다. 정례는 그 리스트를 들고 박도연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들 다 잘 알아? 네. 20년 된 거래처도 점수 기준 미달입니다. 30년 된 거래처도 같습니다. 정례는 그 리스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눈으로 짚었습니다. 이름 뒤에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얼굴 뒤에는 사연이 보였습니다. 사연 뒤에는 세월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의 화면에는 그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점수만 있었습니다. 정례는 말했습니다. 이건 정리가 아니다. 사람을 지우는 거다.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 말은 분석할 데이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오래된 이름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20년 거래처, 30년 거래처, 그 이름들이 리스트에서 지워질 때마다 정례는 뭔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몸 어딘가에서 실 하나씩이 뽑혀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그 실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딘가가 구멍 뚫린 것 같은 느낌.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더 깔끔한 숫자, 더 높은 수익성, 더 효율적인 구조. 박도연이 본사 전체 회의에서 그 숫자들을 보여줬을 때 참석한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례만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들 뒤에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도훈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없었고 밥을 거를 때가 많았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정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훈아, 어디 아프냐? 도훈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요.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짜낸 웃음이었습니다. 정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된 자식한테는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50년 넘게 살면서 배웠으니까요.
그 대신 정례는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보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도훈은 가끔 밤늦게까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전화를 하기도 했는데 목소리는 낮고 빨랐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듯이. 서진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서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정례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도훈이 쓰러졌습니다. 출근길에 혼자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정례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달려간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다행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례는 병실 의자에 앉아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산소 호흡기, 모니터 소리. 그 자리에서 정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피곤함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뭔가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서진은 그날 종일 병실에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자리를 뜨지 않고 남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례는 며느리의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남편을 사랑하기는 하는구나. 차갑게 보였지만 사랑은 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왜 도훈이 쓰러졌는지, 도훈이 혼자 무엇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그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도훈이 회복하는 동안 청명상회는 박도연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정례는 그것을 보며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도연은 도훈이 없는 이 시간을 기다렸구나. 이 시간을 노렸구나. 그 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얼마나 깊이 계획된 것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답은 창고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창고에, 도훈이 혼자 드나들던 그 창고에. 잠깐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청명상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구나. 조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박도연이 회의실에 들어서던 그 장면, 태블릿을 켜고 숫자를 펼치던 그 장면,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비효율입니다.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화가 나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는 말 같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 우리 시대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회사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효율, 최적화, 데이터 기반 결정, 그 말들 뒤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딱 3가지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박도원은 왜 틀렸는가? 두 번째, 정례는 왜 맞았는가? 세 번째,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박도원은 왜 틀렸는가? 박도원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악당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숫자를 읽고 구조를 보고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 그 능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세상에는 숫자로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20년 거래처를 수익성 점수 몇 점으로 잘라낼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거래처 사장님이 청명상회 덕분에 망하지 않았던 이야기, 그 사장님이 아들 결혼식에 태식을 초대했던 이야기, 그 사장님이
어려울 때, 청명상회에 가장 먼저 전화했던 이야기. 그것들은 숫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도현은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존재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그를 이겼습니다. 박도현의 진짜 실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전부라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지도를 현실로 착각한 것입니다. 지도는 현실을 담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지도가 현실은 아닙니다. 숫자는 사람을 담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차이를 몰랐던 것. 그것이 박도현의 패착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례는 왜 맞았는가? 정례는 숫자를 몰랐습니다. 시스템을 몰랐습니다. 데이터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정례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사람을 알았습니다. 김 사장 허리가 아프다는 것, 박 사장 아들이 대학에 갔다는 것, 이 사모님 남편이 힘들다는 것, 그것들을 알았습니다. 그게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사람은 자신을 기억해주는 곳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시는 병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두 병원이 있습니다. 한 병원은 진료 시스템이 최신식이고 대기 시간이 짧고 처방이 정확합니다. 다른 병원은 시스템은 좀 낡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지난번에 무릎 아프셨던 거 기억하시고 오늘은 좀 어떠세요? 하고 먼저 물어봐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병원에 더 오래 다니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두 번째 병원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효율보다 기억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 기억되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구나. 그 느낌 하나가 20년 거래를 만들어냅니다. 30년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정례가 가진 것은 바로 그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능력. 그것이 낡은 수첩 한 권에 담겨 있었고 그 수첩 한 권이 정교한 시스템 전체를 이겼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례 같은 분이 계십니까? 숫자는 몰라도 사람을 기억하는 분, 효율은 따지지 않아도 관계를 지키는 분, 그분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답답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시대에 뒤처졌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 방식은 이제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박도현의 생각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례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례를 보는 눈이 틀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빠른 것을 똑똑하다고 하고 효율적인 것을 옳다고 하고 숫자로 설명되는 것만 가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가는 것들은 대부분 숫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그렇습니다. 우정이 그렇습니다. 신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장사가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마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 화려한 반격도 아니고 박도현이 무너지는 장면도 아닐 겁니다. 정례가 오래된 수첩을 꺼내는 장면입니다. 빛바랜 표지, 손때 묻은 페이지, 거기 적힌 이름들. 그것이 청명상회의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최신 태블릿도 아니고 자동 승인 시스템도 아니고 수익성 분석 보고서도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이름들. 그리고 그 이름들 옆에 담긴 기억과 약속과 세월. 여러분도 그런 수첩이 있으십니까? 꼭 진짜 수첩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연락이 끊겼어도 잊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의 수첩입니다. 그리고 그 수첩은 어떤 시스템보다 오래갑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도망치거나 기록하거나. 도망치는 사람은 기억을 지웁니다. 없었던 일로 만들려 합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깊이 묻어두고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기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본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어딘가에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도훈은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례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도훈이 병원에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날 정례는 회사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고는 오래된 건물 한쪽에 붙어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외부 행사에 쓰던 물건들, 오래된 서류들, 태식이 쓰던 물건들이 박스에 쌓여 있었습니다. 정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것들도 정리해야 하는 때가 됐구나. 그러다 박스 하나를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박스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낡은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표지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도훈 메모. 정례는 그 파일을 꺼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왜 여기에? 돌아보니 서진이 창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례는 서진의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파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청명상회에 들어오기 약 6달 전. 그 아래로 빼곡하게 도훈의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거래 이상 흐름 포착. 특정 거래처를 통한 납품 단가 비정상 조정. 외부 업체와의 비공개 계약 정황. 정례는 그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날짜별 거래 내역, 비정상 패턴이 반복된 거래처 목록, 그리고 그 중심에 이름 하나. 박도연. 정례의 손이 멈췄습니다. 파일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훈이 이것을 보고 있었구나. 도훈이 이것을 알고 있었구나. 정례가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냐? 서진은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훈은 알고 있었어요. 정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서진이 숨을 삼켰습니다. 혼자 막으려고 했어요. 그 말이 창고 안에 울렸습니다. 정례는 파일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너무 빠르게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쓰러진 날, 아들의 야윈 얼굴, 밤늦게까지 혼자 사무실에 있던 날들, 억지로 짜낸 그 웃음. 그것이 전부 이 파일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도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청명상회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혼자 막으려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머니에게도 아내에게도. 정례는 파일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도훈의 글씨로, 작은 글씨로. 어머니 미안합니다. 빨리 끝내고 돌아가겠습니다. 정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짧은 두 문장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끝내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그날까지 이것을 끝내려 했던 것입니다. 박도연이 하고 있는 일을 끝내고 청명상회를 지키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쓰러졌습니다. 정례는 파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만 정례의 고른 숨소리와 서진의 끊어질 듯한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례가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도훈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정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걱정해서 어머니에게 말을 안 했다는 것. 그러면서 혼자 감당하다가 쓰러졌다는 것. 그게 더 아팠습니다. 숨겨서가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이. 정례는 파일을 꼭 쥔 채 창고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정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한다. 도훈이 끝내려 했던 것을 이제 내가 끝내야 한다. 그 생각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지키려 한 것을 어미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은 계산이 필요한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로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파일을 들고 돌아가는 길에 정례는 도훈의 병실을 먼저 들렀습니다. 도훈은 자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정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식을 닮은 눈, 태식을 닮은 고집스러운 입술, 그리고 지금의 얼굴. 지쳐있지만 어딘가 다 내려놓은 것 같은 얼굴. 정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미가 알았다. 이제 어미가 한다. 도훈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례는 그 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병실을 나오며 정례는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꺼냈습니다. 수첩에서 번호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번호였습니다. 20년 된 번호였습니다. 그 번호 옆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용달 기사 최 씨. 정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3번쯤 울리다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정례는 말했습니다. 나야, 정례야. 오랜만이지. 내가 부탁할 게 있어. 전화 너머 최 씨의 목소리가 잠시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여사님, 말씀만 하세요. 그 말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정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있구나. 시스템이 지웠어도, 리스트에서 삭제됐어도 이 사람들은 아직 여기 있구나. 그 생각이 정례의 발걸음을 굳히게 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을 나오며 정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례는 청명상해로 향했습니다. 파일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도훈의 글씨가 담긴 그 파일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례가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종류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끝내지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태식이 지키려 한 것이었으니까요. 정례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벽은 크고 두꺼울 수도 있고 얇고 투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 벽 안에서 각자가 서 있는 한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있어도 다른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정례와 서진 사이에는 결혼 첫날부터 그 벽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먼저 부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도 그 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그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례는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내 편이 아니다. 서진은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나를 싫어하신다. 그 오해들이 쌓이며 벽은 더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창고에서 파일을 찾은 그날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례가 서진을 찾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 불이 꺼진 뒤
청명상의 복도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정례가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 누가 만들었냐? 서진은 잠깐 정례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박도연입니다. 정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걸 내가 도왔냐? 서진은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봤습니다.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그 솔직함이 정례를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변명도 없고 둘러대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답은 차가웠지만 거짓이 없었습니다. 왜? 회사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나쁜 마음이 없었구나. 그냥 방향이 틀렸구나.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사무실 안 불도 제대로 켜지 않은 채로 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회사를 살리려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도훈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진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이 쓰러지고 창고에서 그 파일을 보고 그리고 어머니 눈빛을 보면서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례가 말했습니다. 살린 게 아니라 자른 거다.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짧은 인정이 두 사람 사이 벽의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례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널 미워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다. 서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례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우릴 갈라놓은 건 내가 아니다. 저놈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서진은 그것을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례는 그 눈물을 보며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에 낯선 집에서 아무것도 몰라서 혼자 울던 밤들, 그 기억이 지나갔습니다. 정례는 손을 뻗어 서진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이, 그 무게가 말 대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도훈에 대해 말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도훈이 아니라 청명상회를 지키려 했던 도훈, 밤마다 혼자 서류를 들여다보던 도훈, 박도연의 수상한 움직임을 추적하던 도훈,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더 조용해져 갔던 도훈. 그 사람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물어봐도 말 안 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라는 걸. 정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이도 그랬다. 힘든 건 절대 말 안 해. 다 혼자 끌어안고. 두 사람은 그 말에서 잠깐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 처음 함께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파일을 함께 봤습니다. 도훈이 기록한 내용을 서진이 설명하고 정례가 의미를 이었습니다. 이건 이 거래처를 통해 이중으로 납품 단가를 올린 거야. 실제로 물건을 내보낸 건 이 금액인데 장부에는 이 금액으로 기록이 돼 있어. 서진이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정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태식이 그것들을 봤다면 뭐라 했을지 생각했습니다. 아마 말하기 전에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사람을 불렀을 것입니다. 소리 한번 안 지르고 딱 한마디만 했을 것입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태식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말을 해야 한다. 파일의 내용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단순한 납품 단가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박도연은 청명상회의 핵심 거래처 정보,
단가 구조, 물류 경로를 체계적으로 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외부 업체로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로 그 회사는 청명상회의 주요 거래처들을 하나씩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성이 낮은 거래처를 정리한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쟁업체가 더 좋은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먼저 관계를 끊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효율화라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정례는 파일을 내려놓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놈이 처음부터 이 회사를 먹으러 온 거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봤습니다. 오래된 적과 새로운 동지 사이 어딘가 그 경계에 있는 눈빛으로 정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이 증거로 박도연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동안 끊어진 거래처들을 되살려야 합니다. 정례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한다. 서진이 정례를 봤습니다. 어떻게요? 정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그 수첩을 빛바랜 표지에 손때 묻은 이름들이 가득 찬 그 수첩을 이 안에 다 있다.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작전 전체였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사람들. 정례는 수첩을 넘기면서 각 이름 옆에 작은 표시를 했습니다. 연락 가능한 사람, 아직 신뢰가 있는 사람, 먼저 움직여줄 사람. 서진은 그 옆에서 노트북을 열고 거래처 복구 시뮬레이션을 계산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2시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이 끝날 무렵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서진도 그것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밤에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벽이 무너지는 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거기 없어져 있습니다.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은 화려합니다. 대포가 울리고 군대가 움직이고 어디서 싸우는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다릅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현장이 없습니다. 누가 이기고 있는지조차 한동안은 모릅니다. 정례와 박도연의 싸움은 두 번째 종류였습니다. 박도연은 자신이 이미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명상회의 시스템은 자신이 통제했고 오래된 거래처들은 대부분 정리됐고 도우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정례는 그냥 나이든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숫자를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단기 수익성 지표는 올라갔고 비용 구조는 개선됐고 시스템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스템 화면에 이상한 수치가 떴습니다. 분명 자동 차단된 거래처에서 납품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다시 막아.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또 같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경로로 박도연이 다시 막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3개 거래처에서 동시에 비공식 납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스템 외부 경로였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안 막히는 거냐? 담당자는 답했습니다. 시스템 밖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로 직접 거래 요청이 들어오는 방식이라 시스템으로는 탐지가 안 됩니다.
박도연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공식 채널은 자신이 통제했습니다. 어떤 거래처도 기존 경로로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박도연은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혹시 오류인가 싶었습니다. 시스템 오류, 데이터 오류, 담당자 실수, 그것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차단된 거래처에서 납품 요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또 봤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그를 열었습니다. 접속 기록을 뒤졌습니다. 납품 요청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경로가 없었습니다.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서버실로 갔습니다. 화면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습니다. 공식 납품 채널, 거래처 접속 기록, 자동 승인 로그, 전부 정상이었습니다. 전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청은 들어와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당장 확인해. 담당자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기록을 뒤졌습니다.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라 저희 시스템으로는 탐지 자체가 안 됩니다. 박도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미 저녁이 되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청명상의 창고 쪽으로 불빛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 한 대, 또 한 대, 또 한 대. 오래된 트럭이었습니다. 낡은 봉고차였습니다. 박도연은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서로 아는 듯 반기며 창고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장면을 내려다보며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는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창고 앞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 지금 당장 나가서 누군지 확인해. 담당자가 뛰어내려갔습니다. 박도연은 창가에 선 채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모였습니다. 20명이 넘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정례가 나타났습니다. 박도연은 그 순간 무언가 싸늘한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담당자가 돌아왔습니다. 전부 예전 거래처 분들입니다. 시스템에서 삭제된 분들이요. 정례 회장님이 직접 연락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고 앞에서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어깨를 두드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화면을 열었습니다. 분석을 돌렸습니다. 어떤 변수가 빠진 것인지, 어디서 계산이 틀린 것인지, 무엇을 놓친 것인지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모이는지, 무엇이 저 사람들을 움직이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데이터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도연은 오래도록 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간극이 박도연은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청명상의 창고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로등이 켜진 주차장, 서로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
용달 기사 최 씨가 먼저 왔습니다. 그 뒤로 시장에서 첨가물을 파는 노인 사장이 왔습니다. 그 뒤로 철물점 사장이 왔습니다. 그 뒤로 포장재 업체 사모님이 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청명상회와 거래를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리스트에서 삭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수가 낮다고 잘려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용달 기사 최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정례 회장님한테 진 빚이 얼만데 그 시절에 어머니가 먼저 돈을 줘서 내가 차를 살 수 있었어. 그 빚을 내가 평생 갚아가고 있는 거야. 첨가물 사장이 말했습니다. 태식 사장님 살아계실 때 약속했다. 이 집이 필요하면 내가 달려온다고. 그 약속을 내가 지키는 거야. 철물점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내가 알아. 내 애들이 힘들 때 이 집에서 받은 게 있어. 그 말들이 하나씩 쌓였습니다. 정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 시스템이 지운 이름들, 코드로 바꿔버린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코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정례가 말했습니다. 저놈은 길을 막았다. 우린 길을 다시 뚫는다. 그 말이 창고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어떤 계약서보다 단단했습니다. 작전은 단순했습니다.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것,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는 것,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 정례는 수첩을 들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열고 비공식 거래 경로를 설계했습니다. 낮에는 박도연의 시스템이 돌아갔습니다. 밤에는 정례의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화면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정상이었고 시스템은 정상이었고 공식 경로는 모두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삭제된 거래처들이 다시 청명상회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공식 장부에는 잡히지 않는 방식으로 박도연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오라고. 그 사람은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정례 회장이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옛날 거래처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직접 얘기하고 있어요. 박도연은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야. 공식 납품 채널은 우리가 맡고 있어. 몇몇 개인 거래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하지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창고에 물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용달 기사들이 새벽에 움직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새벽 경매장에서 물건을 잡아줬습니다. 철물점 사장이 인근 업체들의 청명상의 이름을 돌렸습니다. 그것들이 합쳐지자 작은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흐름은 박도연의 시스템이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것이었으니까요. 말과 말, 신뢰와 신뢰, 기억과 기억 사이로 흐르는 것이었으니까요. 박도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왜 아직도 안 막히는 거냐? 이번에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박도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스템 안에 없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데이터화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수치화될 수 있고 모든 거래가 시스템 안에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청명상의 본관 앞 주차장에 낯선 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트럭들, 봉고차들, 빛바랜 승합차들. 박도연은 창문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저게 뭔가 싶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정례가 나와 그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처럼, 오래된 가족처럼. 박도연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처음으로 뭔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당황함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데이터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 박도연은 컴퓨터를 켜고 분석을 돌렸습니다. 어떤 변수가 빠진 것인지, 어디서 계산이 틀린 것인지. 하지만 아무리 봐도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례는 그 무렵 도훈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도훈은 조금 차도가 있었습니다. 색이 돌아오고 조금씩 말도 했습니다. 정례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려던 거 어미가 하고 있다. 도훈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나아. 집에 돌아오면 다 정리돼 있을 거야. 도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정례는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무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사람 만나고, 전화하고, 약속 지키고. 이게 무리냐? 도훈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억지가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정례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속에서 뭔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빨리 끝내야겠다. 이 아이가 돌아오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싶다. 그 생각이 정례의 발걸음을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창고 앞 주차장에 밤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는 장면, 트럭 기사, 시장 상인, 오래된 거래처 사장님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돈을 준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냥 정례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기억해줬기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이 이 이야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핏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리 몸 안에는 굵은 혈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느다란 실핏줄들이 온몸 구석구석에 퍼져 있습니다. 그 실핏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굵은 혈관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피를 보내는 일입니다. 아무리 굵은 혈관이 잘 돼 있어도 실핏줄이 막히면 그 끝에 있는 세포들은 죽습니다. 청명상회가 딱 그랬습니다. 박도연은 굵은 혈관만 봤습니다. 공식 납품 채널, 자동 승인 시스템, 대형 거래처 관리, 그것들을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실핏줄을 몰랐습니다. 용달 기사 최 씨, 시장 첨가물 사장님, 철물점 사장님, 포장재 업체 사모님, 그분들이 바로 청명상회의 실핏줄이었습니다. 박도연이 굵은 혈관을 다 막아놓자 정례는 실핏줄을 열었습니다. 전화 한 통, 찾아가는 발걸음 하나, 기억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 그것으로 실핏줄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박도연의 시스템은 그 실핏줄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실핏줄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오래전부터 곁에 있어 주신 분들, 명절에 안부 전화 한 통 주시는 분,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와 계시는 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기억해 주시는 분, 그분들이 실핏줄입니다. 그리고 그 실핏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례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왜 박도연의 시스템은 실핏줄을 읽지 못했는가? 두 번째, 정례는 어떻게 실핏줄을 다시 열었는가? 세 번째, 우리 삶에서 실핏줄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왜 박도연의 시스템은 실핏줄을 읽지 못했는가? 박도연의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납품 현황, 재고 현황, 거래처, 점수, 자동 승인, 모든 공식 경로가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입력된 것만 읽습니다. 입력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용달, 기사 최 씨가 정례 여사님께 진 빚이 있다는 것, 그것은 어디에도 입력돼 있지 않았습니다. 청과물 사장님이 태식 사장님과 했던 약속, 그것도 입력돼 있지 않았습니다. 철물점 사장님의 아들이 어릴 때 정례에게 받은 것이 있다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들이 입력돼 있지 않으니 박도연의 시스템에는 그것들이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에 없으니 막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측정할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보면 반드시 놓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 놓친 것들이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배우자가 지금 무엇이 힘든지, 오랜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들은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스템 알림으로 뜨지 않습니다. 그냥 관심을 가져야만 보입니다. 박도연이 몰락한 이유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두 번째입니다. 정례는 어떻게 실핏줄을 다시 열었는가? 정례가 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 안에는 20년의 기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찾아가는 발걸음 안에는 30년의 신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기억한다는 말 한마디 안에는 태식이 만들고 정례가 이어온 청명상회의 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인 것은 그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락의 내용이 아닙니다. 연락하는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평소에 관계를 쌓아온 사람의 연락과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의 연락은 같은 말을 해도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정례의 전화가 통한 것은 정례가 평소에 그 관계들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줬기 때문입니다. 챙겨줬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대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축적된 것들이 위기의 순간에 한꺼번에 힘이 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삶에서 실핏줄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연락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민폐가 될까봐 이제 와서 연락하면 어색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씩 실핏줄이 막혀갑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오랫동안 못 만난 분께 안부 문자 한 줄 보내는 것, 자주 못 보는 자식에게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 그것이 실핏줄을 여는 일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정례가 수첩 한 권으로 박도연의 시스템 전체를 이긴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 수첩에 담긴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를 가장 뭉클하게 한 대사가 있습니다. 창고 앞 주차장에서 용달 기사 최 씨가 한 말입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 수 없는 것들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강하고 가장 진짜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살 수 없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것들은 숫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당연한 진실을 사람들은 종종 잊어버립니다. 특히 숫자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숫자는 강력합니다. 명확하고 반박하기 어렵고 보여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잘 다루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숫자로 설명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박도연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이 넘도록 숫자로 이기지 못한 싸움이 없었습니다. 숫자로 설명하지 못한 현상도 없었습니다. 숫자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냥 그 사람들이 숫자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박도연이 만났던 세계가 숫자로 설명되는 세계였을 뿐입니다. 청명상에는 달랐습니다. 청명상에는 숫자 이전에 다른 것들로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다른 것들이 지금 박도연의 모든 계획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박도연은 이른 시간에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어젯밤 사이에 이상 흐름이 다시 감지됐다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시스템 외부에서 납품이 진행됐고 잘려나간 거래처들이 다시 물건을 받았으며 그 경로는 공식 채널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서는 모습이 박도연을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같이 있다. 그는 그것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정례가 그를 불렀습니다. 도연아. 그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이름을 부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도연은 천천히 두 사람을 봤습니다. 정례가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을 숫자로 봤다. 박도연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박도연은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데이터에는 이런 변수 없다. 그것은 반박이었습니다. 동시에 확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본 세계와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례는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틀린 거다. 그 말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욕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사실. 그때 서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건 도훈이 기록한 거래 이상 내역이에요. 납품 단가 비정상 조정, 외부 업체 비공개 계약, 그리고 당신이 지분을 가진 업체로 청명상의 거래처가 이전된 기록이에요. 화면에 숫자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박도연이 만든 숫자가 아니라 도훈이 쌓아온 숫자였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진이 계속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외부 감사기관에 자료 제출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당신과 거래한 외부 업체에도 이 사실이 전달됐습니다. 박도연은 눈을 좁혔습니다. 협박이냐? 정례가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다. 그냥 내가 한 것을 내가 받는 거다. 그 순간 사무실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들어오는 소리, 사람들이 모이는 소리. 박도연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에는 어제도 봤던 그 차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트럭들, 봉고차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어제보다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도연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처음으로 화면이 아닌 현실을 봤습니다. 그의 모니터가 흔들렸습니다.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한 거래들이 한꺼번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움직인 것들이 이제야 흔적을 남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 이동 데이터, 물건 이동 데이터, 연락 흔적들. 박도연은 그 숫자들을 보다가 입술이 열렸습니다. 이건 계산받기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너지며 새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례가 말했습니다. 그게 사람이다. 박도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박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물건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어깨를 치고 크게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의 데이터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돈이 없어도 이렇게 온다는 것, 그 이유가 감사와 신뢰라는 것, 그것이 없었습니다. 박도연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그 뒤 일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외부 감사가 시작됐고 박도연의 이중계약 구조가 드러났고 그가 지분을 가진 업체와의 거래가 모두 파악됐습니다. 그는 청명상해를 떠났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어느 아침에 그냥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초라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종류의 일들이 끝나는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도훈이 퇴원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청명상해 앞에 차가 섰을 때 정례와 서진이 나란히 나와 있었습니다. 도훈은 두 사람을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는 방식이, 서로를 대하는 눈빛이. 서진이 도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도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 됐어요. 그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혼자 감당하려던 것, 혼자 끝내려 했던 것, 그것이 다 됐다는 것. 도훈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태식이 좋아하던 하늘, 새벽 시장 위로 뜨는 하늘. 그 하늘이 지금도 거기 있었습니다. 청명상회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구축한 분석 도구도 남아 있었습니다. 효율화된 구조도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결정은 사람이 했습니다. 숫자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점수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숫자를 보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책임졌습니다. 그것이 달라진 것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정례는 어느 저녁, 오랜만에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수첩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그 수첩.
정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이름들 옆에는 이제 작은 표시들이 생겼습니다. 돌아온 사람, 다시 연결된 사람,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 전부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끊어진 것들이 전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상당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청명상회가 어떤 곳인지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례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 버티는 거다. 그 말은 청명상회에 대한 말이기도 했고 사람들에 대한 말이기도 했고 정례 자신에 대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버티는 것, 화려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30년이었고 그게 태식의 방식이었고 그게 이제 자신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례는 오랜만에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시장 갈 건데 같이 갈 거냐? 서진은 잠깐 정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 계산 없이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 웃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관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음이었습니다. 정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 청명상의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차가운 공기, 저 멀리 시장의 불빛,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나갔습니다. 정례가 앞서고 서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새벽 시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이름을 아는 사람들,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로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정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태식을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 이 자리에서 처음 손을 잡은 사람, 이 자리에서 청명상회를 꿈꾼 사람,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가족은 버티는 거다. 그 말이 다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 속에서 정례는 새벽 시장으로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청명상회의 아침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싸움이 있습니다. 불이 꺼지고 사람이 흩어지고 문이 닫히면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싸움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무게가 드러납니다. 이겼다는 것이 실감나는 것은 싸움이 끝난 그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며칠 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아침에 밥을 짓다가 수건을 개다가 문득 멈춰서서 아, 끝났구나. 그때서야 실감이 납니다. 정례가 그랬습니다. 박도연이 자리를 비운 지 열흘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늘 그랬듯이 부엌으로 나가서 물을 올렸습니다. 늘 그랬듯이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별 몇 개. 정례는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지 몰랐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들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이 떠난 날부터 참아온 것들, 도훈이 쓰러진 날 참아온 것들, 박도연 앞에서 참아온 것들, 서진 앞에서 참아온 것들, 그것들이 한꺼번에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정례는 부엌 의자에 앉아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혼자. 그것이 정례의 방식이었습니다. 울 때도 혼자, 기뻐할 때도 혼자,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
한참이 지나고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날 아침 청명상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근 시간이 됐는데 주차장에 낯선 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트럭 한 대, 낡은 봉고차 2대, 그리고 평범한 승용차 몇 대. 직원이 나가서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아오셨냐고. 차에서 내린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래 여사님 계십니까? 그 사람은 용달 기사 최 씨였습니다. 그 뒤로 첨가물 사장이 내렸습니다. 철물점 사장이 내렸습니다. 포장재 업체 사모님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래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낯선 얼굴들도 내렸습니다.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저마다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과일 한 상자, 떡 한 상자, 직접 만든 반찬 그릇, 그리고 봉투 하나씩. 직원이 정래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래는 사무실에서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에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래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용달 기사 최 씨, 20년 전 차 살 돈이 없다고 울던 그 사람, 첨가물 사장, 태식이 먼저 선불금을 줘서 살린 그 사람, 철물점 사장, 도훈이 어릴 때 어깨 위에 올려주던 그 사람, 그 얼굴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정래는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용달 기사 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연락도 없이. 정래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잘 왔지. 최 씨가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끼리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에 여사님이 저희 연락처를 직접 돌리시고 직접 찾아오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첨가물 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사님, 저 태식 사장님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이 도움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제가 평생 갚으면서 살았는데 이번에 제가 못 지킨 것 같아서요. 여사님한테 더 빨리 달려왔어야 했는데. 포장재 업체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채고 먼저 움직였어야 했어요. 그걸 여사님이 직접 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들이 하나씩 쌓였습니다. 정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0년, 30년을 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지운 사람들, 코드로 바꿔버린 이름들, 점수 미달로 삭제된 거래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억지로 참았습니다. 새벽에 이미 울었으니까요. 더 이상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저희끼리 모은 겁니다. 여사님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사님이 쓰고 싶은 곳에 써달라고요. 청명상회에 쓰셔도 되고 도훈 사장님 쾌유를 위해 쓰셔도 되고 그냥 저희 마음입니다. 정래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 씨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봉투째로.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에는 3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청명상회 직원들도 밖으로 나와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박수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전 서진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래가 사람들 손을 하나씩 잡는 것,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 그 사이사이에 웃음이 오가는 것. 서진은 그 장면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에서 돌아서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서진이 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도훈 앞에서도 잘 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더욱. 하지만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서진이 처음 청명상회에 왔을 때 정례를 본 인상은 이러했습니다. 고집스럽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숫자를 모르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정례가 지킨 것은 옛날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 사람에게 책임지는 방식. 그것을 지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시스템보다 강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있었습니다. 정례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례가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은 정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떨렸습니다. 정례는 서진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례는 잠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그 말이 서진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밥은 먹었냐? 그 말이 가장 서진을 울리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 정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에 잘못 봤어요. 회사를 살린다는 게 사람을 지우는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정례는 서진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말 없이 그 손의 무게가 말 대신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거래처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인 걸 알았으니까요. 그 오후였습니다. 도훈이 청명상회에 왔습니다. 퇴원하고 처음으로 혼자 온 것이었습니다. 서진도 오늘은 먼저 나가 있었습니다. 도훈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회사 건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병실에서는 이 자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도훈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반겼습니다. 사장님 오셨네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도훈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사무실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와. 도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례는 책상에 앉아서 수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그 수첩. 도훈은 그 수첩을 보자마자 가슴이 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수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수첩, 어머니가 이어받은 수첩. 그 수첩이 이번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는 것을 도훈은 이미 서진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정례는 수첩에서 눈을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얼굴색이 좀 돌았네. 네. 밥은 잘 먹고 있냐? 네,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시장이 보였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례는 아들을 봤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한테 말하면 걱정하실까봐. 서진이한테 말하면 짐이 될까봐. 그냥 제가 끝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계속했습니다. 근데 제가 쓰러지고 나서 어머니가 다 하셨잖아요. 제가 못 끝낸 걸 어머니가 하셨잖아요. 그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병원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례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태식이가 살아있을 때 이 말을 해줬어야 하는데 못 해줬다. 도훈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정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너처럼 혼자 다 하려고 했다. 힘든 거 절대 말 안 하고 아픈 거 절대 표현 안 하고 다 끌어안고 가다가 그렇게 갔다. 정례의 목소리가 조금 갈렸습니다. 내가 그때 일찍 알아챘으면, 내가 좀 더 살폈으면 아버지가 더 오래 있었을지도 모른다. 도훈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정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는 그런 말하고 싶었다. 혼자 다 하지 말라고. 어미가 여기 있다고. 도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이번에도 못 해줬다. 내가 쓰러지고 나서야 알았으니까. 정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말해. 힘들면 말해. 어미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게 가족이다.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났습니다. 어릴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우는 것이. 정례는 아들의 눈물을 보고 못 본 척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정례가 말했습니다. 이 수첩 봐라. 도훈이 눈물을 닦으며 봤습니다. 정례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 작은 표시들. 정례가 말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만든 거야. 이게 청명상회야. 숫자가 아니라 이 이름들이. 도훈은 그 이름들을 봤습니다. 아버지 글씨로 쓰인 이름들, 어머니 글씨로 이어진 이름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새로 추가된 이름들, 이번에 새로 연결된 거래처들이었습니다. 정례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만큼 돌아왔다.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이만큼은 돌아왔어. 도훈은 그 새 이름들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전화하고, 직접 찾아가고, 직접 설득해서 돌아온 이름들. 정례가 말했습니다. 박도연이 시스템으로 이 회사를 바꾸려 했는데 이 수첩 한 권이 이겼다. 그 말이 사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도훈은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빛바랜 표지, 손때 묻은 페이지, 거기 적힌 이름들. 그것이 청명상회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였고 그것이 어머니였습니다. 도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례가 봤습니다. 도훈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평생 하지 못한 말들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정례는 한참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뭘? 딱 한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 안에도 어머니가 아들에게 평생 하지 못한 말들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를 오래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수첩을 같이 봤습니다. 이름을 같이 짚었습니다. 가끔 웃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온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명상의 1층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상한 모임이었습니다.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의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정례가 직접 음식을 시켰습니다. 갈비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태식 이야기, 청명상회가 처음이었던 이야기. 웃음이 오갔습니다. 용달 기사 최 씨가 말했습니다. 태식 사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 시장은 혼자 크는 게 아니라 같이 크는 거라고. 그 말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청가물 사장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태식 사장님은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주변이 같이 잘 되는 걸 더 기뻐하셨어. 그런 사람이 드물잖아요. 정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태식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 태식을 이렇게 기억하는구나. 태식이 떠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렇게 기억하는구나. 그것이 태식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것. 정례는 그것을 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도훈과 서진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도. 밥자리가 끝날 무렵 정례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례가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정례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때 이상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사람보다 숫자가 중요한 곳이 됐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압니다. 정례는 도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이 아이들이 이어갑니다. 제가 믿는 아이들입니다. 태식이가 만든 것을 이 아이들이 지켜갈 겁니다. 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청명상회는 사람이 먼저인 회사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크지 않은 박수였습니다. 조용한 박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회의실 안에 오래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정례는 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태식과 함께 살던 집, 도훈을 키운 집, 불을 켜고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정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직 이름이 쓰이지 않은 빈 페이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이름 2개, 도훈, 서진. 그 두 이름을 쓰고 잠깐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수첩을 이어갈 사람들. 정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태식 사진을 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웃고 있는 태식. 정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 지켰어요. 이제 애들한테 넘겨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사진 속 태식은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정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무 무게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시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밤새 꺼지지 않는 불빛들. 정례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가족은 버티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례는 알았습니다. 버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버티다 보면 이기는 날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기는 날은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사람들과 밥 먹고 아들과 나란히 앉고 며느리가 처음으로 울고 그렇게 오는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라는 이름이 이긴 날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정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물을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맑았습니다. 오늘 정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정례는 남편의 뜻에 따라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뚝심 있게 자신의 청명상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보여집니다.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아도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문제를 간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너무나도 나쁜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나 자신이 옳다고 하는 길을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 나온 세 사람을 한 명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래, 서진, 그리고 도훈. 이 세 사람이 우리에게 각각 무엇을 말해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정래. 정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도연이 들어오던 날 회의실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30년을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두렵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래는 그 두려움 앞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편한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숫자만 보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정래는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정래가 이긴 이유입니다. 화려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오시면서 그 중심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오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래의 이야기가 그 세월과 닮아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윤서진. 서진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서진을 기억하십니까? 차갑고 정확하고 숫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서진이 7부에서 정래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서진이라는 사람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서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방향이 틀렸던 것입니다. 회사를 살린다는 목표는 맞았는데 그 방법이 틀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서진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그냥 습관 때문에 서진은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정래와 서진 사이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서진이 보여줬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진도 늦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미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언제 전에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도훈. 도훈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혼자 감당하려다가 쓰러진 사람. 왜 혼자 했을까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아내가 짐이 될까봐,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마음이 도훈을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분이십니까? 힘들어도 말 못하고, 아파도 표현 못하고, 다 괜찮다고 웃으면서
혼자 끌어안고 가는 분. 도운의 이야기가 그래서 아프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운 같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위해,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을 다 쓰는 사람들. 도운이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정래가 뭘 이라고 답했을 때 그 짧은 두 마디가 이 이야기 전체를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표현하지 않아도 느끼는 것, 그것이 가족입니다. 이 세 사람, 정래, 서진, 도우는 각각 다른 모습이었지만 결국 한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정래는 사람을 지키려 했고, 서진은 사람을 이해하게 됐고, 도우는 사람에게 기대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더 빠른 길,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 그 길들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을 택할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래가 지킨 것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정래를 지켰습니다. 나 자신이 옳다고 하는 길을 중심을 잡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멀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가는 길입니다. 정래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 서진처럼 늦게라도 마음을 돌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도운처럼 혼자 감당하느라 많이 지쳐 계신 분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바르게 산다는 것이 참 외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래가 보여줬습니다. 중심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혼자 보시기 아까우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께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오래된 상처가 있으신 분께 이 이야기가 닿았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